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었죠? 어, 어느덧 이 과목도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요. 오늘이 벌써 13주째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네요. 그래요. 그래도 몇 사람 이름 좀 불러볼까요? 김혜민, 이주희, 오시현, 시현이 오랜만이야. 김진환, 전민섭, 김아현, 김치민, 이하슬. 다 잘 지내죠? 그래요. 이 시간에는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번 이어서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분류 심사와 관련 지어질까 이런 관점에서 늘 이 과목은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13주의 마지막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분류 심사의 과학화. 우선은 분류 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분류 심사가 과학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 14주죠. 다음 주에는 분류 심사와 교정에 대한 미래의 조망이라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걸 분류심사 개념과 분류심사와 관련 지어서 마지막 시간에는 정리를 하고 15주에 이제 수업이 정리되고 기말 평가가 있기 때문에 14주 차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4문제 정도 정리할 문제를 주어서 시험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 방법도 잘 알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에 대한 의의, 기능, 또 제도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레포트로 받아봤어요. 다들 정리를 잘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의 결론 부분에 이제 차이점, 비교 설명 이런 걸 이야기를 했었죠. 굉장히 너무 간략하게도 설명들을 잘 했는데 조금 더 고민하면서 분류 심사와 관련 지어서 의견들도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까지 다 이해하면서 다른 처우의 사회적 처우, 사연의 처우까지를 살펴본다는 건 좋아요. 지난번 시간에는 사회적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회 내 처우, 어찌 보면 사회와 관련 지어진다는 건 같은 거죠. 비시설적이건 아니면은 사회화시켜서 사회로 나가던 뭔가 시설 내에서의 문제점을 시설로 인한 문제점, 구금으로 인한 폐해,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의 어, 교도소화의 문제들 이런 문제와 관련 지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교정 이념이 사회 복귀가 쭉 복귀 이념이 발달해 오면서도 어떤 쪽이었죠? 보다 더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다 더 인도적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비용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고민들을 해온 것들이 오늘날 교정의 발전 또는 교정의 변천 과정에서의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들이죠. 그런데 사인의 처우는 뭔가 교정 시설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개념 잡기가 어려워요. 단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커뮤니티 커렉션스 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처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도소를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안문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들, 폭력계는 무슨 집행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형의 전환들, 사회봉사명령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이건 또 교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교정본부의 우리나라의 교정, 협의회 교정에서 보면은 교정과는 관련 없어 보이기도 하죠. 특히 분류심사와 관련 지어서는 분류심사의 대상이 아니죠. 일단 시설에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형을 살고 있는 중에 사회적 처우들, 그리고 시설 내 처우에서 사회 내 처우로의 전환, 전환은 보호관찰부 가석방, 이런 경우는 또 사회 내 처우로 가는 거죠. 교정에 있어서의 폭넓게 봤을 때 이제 교정들, 형을 다 살았지만 뭔가 우리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전자감시제도를 할지, 심할 경우는 집중보호관찰, 가택구금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 내 처우에 대해서는 개념이 그렇게 모호할 수도 있지만 가장 분명한 건 시설이 아닌 비시설적 처우다. 그리고 형의 전환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다. 폭넓은 최광의의 교정의 개념들. 여기에 분류심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가석방에 있어서만큼은 입소시 분류심사부터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그런 심사들, 또 마지막에 분류처우회의에서의 분류처우위원회에서의 가석방 예비심사까지, 이런 과정들과 연결되어 있죠. 가석방에 있어서는. 그랬을 때는 분류심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보호관찰을 한다. 또는 사전에 소년수에 있어서는 판결 전 조사를 할 때도 분류심사를 통해서 판결 전에 그 자료를 가지고 가정에 돌려보낼 것인지 소년원에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의 판단들 다들 분류심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설사 출소 후에 생활하더라도 우리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제 더 연계되어 있다면, 그런 교정시설 내에서의 자료들, 특히 분류심사 자료들은 유용한 처우를 위한 자료가 되겠죠. 이게 분류심사의 역할들이고 기능이죠. 일단은 우리가 오늘 이제 사인의 처우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료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한 자료를 그래, 여기서도 사인의 처우, 커뮤니티 트리트먼트 겠죠. 공동체 사회에서, 지역 사회에서의 처우다. 사회 내에서의 처우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 내 처우는 명확하게 항상 시설 내 처우하고 대비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먼저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면, 시설 내 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범죄자나 비행 소년을 교도소, 소년원 등의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 등의 지도, 감시와 원호를 통하여 그 개선, 갱생을 도모하는 처우제도이다. 늘 시설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비시설 처우 또는 지역사회 기반을 둔 교정, 이런 표현도 써요. Community Based Correction 그러는데, 이게 명확한 개념이 아닌 게 사회적 처우도 어떤 경우는 지역사회 기반을 둔, 지역사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반을 둔다기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냥 교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지역사회 기반을 두는 거죠. 그 내용상은.
그래서 사회적 처우와의 어떤 구별 기준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듯이 운영의 주체죠. 운영의 주체가 분명하게 교정시설인 경우다. 사회적 처우는 어떤 경우이든 지역사회와 관련성을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사회적 처우는 사회적 처우는 운영의 주체가 이제 시설인데 사인의 처우는 그냥 지역사회다. 말 그대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관리하지 사인의 처우는 대상자를 교정시설에서 수용 그리고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두 개가 차이가 있다, 구별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사인의 처우로 최광의로 이야기할 때는 어쩌면은 뭐 경찰에서의 훈방,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우하지라고 하는 교정의 범위를 가장 넓게 봤을 때는 어떨까요? 비행, 일탈, 비행, 범죄 이런 것에 대한 처우들, 관리. 그렇다면 아주 넓게 한번 최광의로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경찰 단계에서의 훈방,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내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이처럼 범죄자가 형사 절차로부터 조기에 면제되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개념을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최광의의 개념이다. 근데 광의로는 가택구금과 결합되는 전자감시제도, 또 가택구금 없는 전자감시제도, 주말구금, 휴일구금, 단속구금 같은 반자유처우제도나 시설 내 중간처우도 있죠. 중간처우의 집같이 수용자로 하여금 완전히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부분적으로도 사회와 접촉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도 사회 내 처우에 광의로는 넣을 수가 있겠죠. 이건 좀 애매한 개념이에요. 광의로 이야기할 때나 최광의로 할 때는 중간처우의 집 같은 것도 사실은 교정시설에서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입소 전 중간처우집 또는 출소 전 중간처우집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입소 전 중간처우집 같은 건 수용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적응훈련 같은 거라면 교정에서 직접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직원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는 시설이 주체는 아닐 수도 있죠.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지만 출소 전에 중간처우집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밖에서 중간처우의 집에서 단밖에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체가 또 교정이잖아요. 교정시설이죠. 이런 부분은 광의에서도 좀 겹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커뮤니티 베이스드 코렉션이라고 그냥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약간의 모호함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보통은 협의에 가서 사인의 처우는 법원에 의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보통의 경우들이죠. 법원에 의해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 집행 단계에서 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처우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판결은 받았지만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처우를 받는 보호관찰. 그리고 출소했지만은 갱생보호. 이런 부분들은 협의에 사인의 처우죠. 또 집행유예랄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그리고 또 이제 들어왔는데 시설에 들어왔지만 보호관찰부 가석방으로 사인의 처우로 전환되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범위를 협의에 사인의 처우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사인의 처우란 것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시설내 처우와의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했듯이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시설내 처우의 어떤 부정적 효과가 커지면서 시설내 처우의 부정적 효과란 건 뭘까요? 뭐 안 봐도 달리 생각 안 해봐도 시설내에서 부정적이란 뭘까요? 교도 소화되는 범죄성이 오히려 범죄성을 더 갖게 되는, 또는 너무 비인도적인 처우들, 그리고 안에 두었더니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랄, 이런 부분들이겠죠. 우선 몇 가지를 나눠보면은 등장 배경은 그런 이제 부정적 효과 아닌데, 자, 이 부정적 효과를 한 4가지 문제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비인도적 처우다. 시설 내에서의 자유형의 집행은 수용자들을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말 그대로 애초에 뭐 자유가 박탈되니까 신체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유의 박탈, 재화와 용욕의 박탈, 이성관계의 박탈, 자율성의 박탈, 안전의 박탈, 당연히 박탈되는 자유. 미안합니다. 이처럼 당연히 갖게 되는 자유의 박탈 등 가지고 육체적,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라면 고통이죠. 고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인도성.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도소화 또는 오히려 범죄성의 습득, 범죄 배양 효과란 말이죠. 범죄 배양 효과의 이야기. 범죄 배양 효과가 일어난다. 아무리 독고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어떤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독고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늘 일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법정에 같이 가고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홍고 수용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홍고 수용에 따른 범죄적 악성을 차단하기가 곤란하고 범죄에 대해 오히려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시설내 처우가 갖는 어쩌면 예견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야기했지만 행정 비용의 증가. 자꾸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 교정시설을 증설하고 신축하고 개축하고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첫째 많이 들잖아요. 행정 비용의 증가. 글쎄요, 잘 이루어진다면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시설 내 처우보다 사회 내 처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 정확한 통계가 나온 건 없고 그쯤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접 비용이라는 게 더 훨씬 많기 때문에 보호관찰 같은 경우랄지 이런 부분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들의 소위 봉급들, 이런 관리 간접 비용들이 너무 많아서 꼭 10배 차일까 싶지만은 시설보다는 그래도 사회 내에서 처우가 10배쯤을 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학자들은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제 재범 방지에 실패했다는 데서 늘 비난을 받아왔잖아요. 시설 내 수용으로 인한 사회와의 격리 및 낙인 효과로 인해서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는데 실패하였다. 이게 이제 등장 배경이겠죠. 이러한 사인의 처우였던 연역, 아마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연역을 든 건 늘 이제 보호관찰론을 공부한 학생들은 그 내용을 많이 들었지만은, 존 오거스토스라는 어떤
최초의 보호관찰관. 아무튼 184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관찰을 시작해서 한 것이 우리는 이제 어떤 공식적인 사연의 처우에 법규화된 거니까 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까지 보호관찰법이 제정된 다음에 89년부터 소년범에게 최초로 사회봉사명령을 시작했고, 성인에 대해서도 1995년부터는 형법을 개정하고 보호관찰 법률들을 전면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호관찰이 사인의 처우가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사인의 처우의 제도적 가치는 무엇일까? 이건 등장 배경과 맞물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사인의 처우의 제도적 가치와 비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제도적 가치로는 비인도적 구금 통제를 회피함으로써 인도적인 형사사법을 실현할 수 있다. 등장 배경의 1번이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에서 형 집행에 뒤따르는 낙인 효과와 홍거 수용으로 인한 범죄 배양 효과를 배제함으로써 시설 내 처우보다 교정 효과가 성공적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피하고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등장 배경과 같은 이야기가 이런 제도적 가치죠. 시설 내 처우의 문제점, 거기에 따른 등장하게 된 배경, 이 제도의 사인의 처우를 운영하면서 갖게 되는 제도적 가치 내용들입니다. 비판은 오히려 시설 내 처우보다도 인도적이지 않다는 어떤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사인에 두었지만 오히려 구금의 어떤 통제는 다 사회에만 두었지 구금의 통제를 다 하면서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양자의 어떤 고통을 동시에 받는 허구다. 인도적이란 건. 이런 이제 비판. 또 과연 사인의 처우가 시설 내 처우보다 교정 효과 면에서 성공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낙인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사인에만 둔다고 그랬지 사실은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범죄적 사회 환경의 개선에는 무관심하다. 사인에 처우한다고만 했지 그 사람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의 범죄를 하게 된 그걸 개선해 주진 않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의 처우의 제도적 가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됐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또 이렇게 꼭 막상 운영하고 보니까 계속해서 그물망 속에서 오히려 또 통제를 받는 낙인 효과는 효과대로 받으면서 그래서 오히려 인도적이지도 않고 낙인에 대해서도 자유롭지도 않고 효과적이도 처우에 대해서도 교정 효과 면에서도 성공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범죄 그 사람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그러면 어떤 사회 환경과의 관련성들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도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냥 감시에 치우치지 않느냐. 최근에 보호관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양상을 많이 보이죠. 지나친 보안처분적 성격,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중형주의에 따른 어떤
보호관찰마저도 감시의 기능만 더 강화되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인의 처우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인의 처우들의 어떤 종류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